여러분, 본성이냐 양육이냐 하는 논쟁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성격이 유전이냐 환경이냐. 과학계에는 이런 거대한 논쟁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요, 언어의 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언어 습득을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위대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언어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뇌에 딱 박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걸까요? 우리가 언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을 과연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배우는 건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거대 이론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부터 한번 찾아가 보죠. 바로 기호주의라는 이론인데요. 이 관점은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언어 지도가 우리 뇌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는 발명품이라기보단 우리의 본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 기호주의 이론의 심장에는 바로 그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제안한 보편 문법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뇌에 마치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 OS처럼 어떤 언어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운영체가 미리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비유하면 사전과 문법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 완벽한 문법책이 한 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맞아요. 살아가면서 단어들, 그러니까 사전 페이지만 열심히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과연 언어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규칙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호주의는 아주 큰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 언어 속에는 이 규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표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옷을 입는다고 하죠. 영어로 치면 wear인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자도 몸에 걸치는 건데 모자를 입는다고는 절대로 안 하죠.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장갑은 또 달라요. 장갑을 낀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옷, 모자, 장갑. 영어로는 그냥 다 wear, 하나로 끝인데 왜 우리말 동사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놀까요?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우리 뇌에 보편적인 문법 규칙이 정말 내장되어 있다면 왜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예외들이 우리 일상 언어에 가득한 걸까요? 뭔가 단순한 규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관습적인 단어 연결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보시죠. 바로 이상의 시, 화로의 한 구절입니다. 방거죽에 극한이 와 닿았다. 어떠세요?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 너무 낯설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조차 힘들죠. 이 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이 학습된 관습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논쟁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호주의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대안이죠. 바로 두 번째 이론, 발생주의입니다. 이 관점은 언어가 본능이 아니라고 말해요. 대신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술, 그러니까 본성이 아니라 양육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발생주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뇌에 언어 전용 프로그램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학습 능력 있잖아요.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이것저것 연결하는 그런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언어가 서서히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의 신경망 네트워크처럼 말이죠. 이거 우리가 운전이나 피아노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처음 운전 배울 때 어땠나요? 핸들 잡고 엑셀 밟고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엄청 서툴잖아요. 근데 이걸 수없이 반복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운전하게 되잖아요. 발생주의는 언어를 배우는 것도 바로 이 과정과 똑같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아이의 언어 습득 과정을 추적한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이 아이는 보조동사라는 어려운 문법 규칙을 한 방에 배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줘봐, 사줘 같은 구체적인 표현 덩어리를 통째로 익혔어요. 그리고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누워버렸어처럼 그 패턴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응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문법 규칙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문법이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이론을 살펴봤는데 어쩌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 두 이론의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벌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벌집은 왜 완벽한 육각형 모양일까요? 여기에 대해 기호주의적인 관점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벌들한테는 육각형 집을 짓도록 프로그램된 유전적 설계도가 내장돼 있어. 그건 본능이야. 라고요. 반면에 발생주의적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야. 벌들은 그냥 제한된 재료로 가장 효율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그랬더니 그 결과물로 가장 완벽한 모양인 육각형이 저절로 나타난 거지. 즉, 설계도가 아니라 효율성이 나은 결과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언어는 타고난 본능이라는 기호주의와 소통의 필요성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발생주의, 두 관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자, 그럼 이제 논쟁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가져가 볼까요? 사과는 명사, 먹다는 동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들 있잖아요. 이런 명사, 동사 같은 문법 범주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두 이론이 정말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뇌에 이건 명사를 담는 폴더, 이건 동사를 담는 폴더, 이런 식으로 칸이 미리 나뉘어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명사라고 부르면 편하겠네 하면서 스스로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표를 보면서 두 이론의 핵심적인 차이를 딱 정리해보죠. 자, 먼저 기호주의를 보세요. 문법의 원천은 선천적이다. 언어는 뇌의 다른 기능과는 독립된 특별 모듈이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 같은 핵심 범주도 당연히 내장되어 있다. 그렇죠. 반면에 발생주의는 정반대입니다. 문법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고 언어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지 능력의 일부이며 핵심 범주 역시 필요에 따라 스스로 생겨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속 도구 상자에 들어있는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기억력, 유추하는 능력, 도식화하고 일반화하고 범주를 나누는 능력.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지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언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명사나 동사 같은 문법 범주가 정말 모든 인간의 뇌에 보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면 그럼 당연히 세상 모든 언어에서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언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미 원주민 언어인 나바호어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나바호어에서는 나알치우스라는 단어 하나가 문맥에 따라서 명사, 즉 종이가 되기도 하고요. 동사, 즉 책을 쓰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빵이라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빵을 굽다라는 동사가 되기도 하죠. 이건 뭘까요? 명사와 동사의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언어는 과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창조법을 알고 있는 하나의 완벽한 걸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서로 소통하려는 단순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저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구조물 같은 걸까요? 이 거대한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아마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험하는 여정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